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이코퍼레이션 닷지이피의 대표이사 염종수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뵙고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제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회사는 ecorporation.jp이고요. 저는 ecorporation.jp를 2000년에 창업해서 현재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영등포 공업고등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잠시 하다가 나머지 공부를 하려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명지실업전문대학교 야간부에 들어가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45살에 와세다에서 석사 과정 공부를 했고 50살에 국립사과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공부가 늦죠. 그 사이에 저는 현재 지금 일본국 총무성의 전자정부 추진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일본국 총무성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같은 곳입니다. 행정자치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동경대학교의 그 대학원생들 가르치는 일 조금 하고 있고요. 또 메이지대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지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또 학생들 대상으로 IT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료비홀딩스라는 기업의 IT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에 선대인 TV라는 곳에 디지털 조선통신사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현재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주요 내용, 활동 내역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본 정부의 총무성, 정부 정보 시스템 혁신 검토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일본 정부가 그런 정부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들을 그 연구해서 공무원들한테 제안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IT 담당 특별 참여 고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사카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경 말고요. 저 남쪽에 오사카라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사카 부는 부산 광역시 정도 될 것 같고 오사카시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시. 근데 두 군데 IT 담당 특별 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쿠오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후쿠오카라는 곳 바로 옆에 사가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청이에요. 도청 총괄본부의 정보기획감이라고 해서
과장직인데요. 정보기획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가현 교육청의 정보기획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과장으로서, 우리나라도 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 과장으로서 뭐 전자교과서라든지 교육의 정보화 그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강의도 듣고 하실 텐데 그러한 것들에 좀 관여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본 열도의 제일 위쪽에 홋카이도잖아요. 그 섬이 있고 홋카이도 바로 밑에 있는 게 그 본토, 제일 끝에가 아오모리라는 곳이에요. 아오모리라는 곳에 있는 아오모리 시청의 정보정책 조정감이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현 타쿠시라는 시청의 IT 어드바이저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큰 건축 설계 회사가 퍼시픽 컨설턴트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정보통신 전략 어드바이저를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비싼 병원인데요. 성누가 국제병원이라고 이 병원의 IT 어드바이저를 또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왜 제 이력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일본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일본에서 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회사의 주요 사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정보화 전략 컨설팅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을 해요. 정보화 전략 컨설팅은 우리나라 그 정부 행정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I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컨설팅이고 그것들을 실제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행정 분야나 그다음에 교육, 대학 교육, 고등 교육도 있잖아요. 이게 교육, 그다음에 의료 등의 이런 공공 분야하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실 텐데 일본은 IT가 한국 IT 그 구축이 한국보다 많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진 사례가 많고 한국의 기술이 더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일본에서 이런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기업들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일본에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지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어떤 제품이 일본에 오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곤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것을 지원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병원 관계자일 수도 있고 은행 관계자일 수도 있고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 보면 견학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그 견학 코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한국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인터넷 컬럼버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시대의 컬럼버스가 되자라는 얘기죠. 컬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 아시죠? 컬럼버스가 사람들한테 이 달걀을 세울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달걀을 세우지 못하죠. 그러면서 컬럼버스한테 얘기합니다. 달걀을 어떻게 세우냐? 라고 얘기하니까 컬럼버스가 달걀을 테이블에다가
부딪혀 가지고 깨죠. 깨면서 거기다 달걀이 깨지니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는 누구는 못하냐,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이 나라를 정보화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 정보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병원을 데려가거나, 뭐 병원 사람은 병원, 학교 선생님이면 한국의 학교,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일본의 국회의원이거나 정치가면 한국의 국회,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주면 딱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하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만들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한국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막상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한국의 그 선진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을 일본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죠. 그러면 얘기만 들을 땐 잘 모르는데 막상 와서 자기들이 보면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저하고 한국에 2박 3일만 갔다 오면 친한파가 되죠. 일본 사람 2019년 말에 일본 전체 국민 중에 여권 있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3천만 명.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3천만 명밖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패스포트가 없다는 얘기는 해외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 중에 적어도 1억 명은 일본이라는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 말에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를 봤더니 2019년 말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여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가량 되잖아요.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여권이 있다 그러면 80%가 여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외 갔다 온 사람, 여행 갔다 온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일본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좀 폐쇄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또 외국 나가는 거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두려워해야 된다는 맞을 것 같으네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것도 잘 안 가고, 뭐 물론 일본 국내도 넓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많이 가잖아요. 해외 많이 간다는 것은 지금의 내 생활과 또 뭐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의 내 생활하고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교통이 편리하다, 우리나라가 행정 서비스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지, 우리도 누구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보질 않으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다면 지금 현재 자기 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이게 비교가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콜럼버스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책 한 줄 더 보는 것보다, 시험 한 줄 잘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콜럼버스 같은 견문을 넓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사업을 하고요. 제가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제 생각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겠네요. 그죠? 올해 2020년이니까. 아니면 뭐 1990 몇 년에 태어났거나. 저는 일본에 온 게 1989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온 게.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일본에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경제 위기라는 걸 맞아요. IMF 경제 위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돈을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그 외국에서 돈을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IMF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7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통화기금이라는 곳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통화기금에서 그 돈을 빌려줘요. 뭐 세계적인 은행 같은 데죠. 빌려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빌려가서 잘 쓰고 돌려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 할 테니 그냥 돈만 주면 이 사람이 이거를 잘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죠. 이렇게 하시면 빌려주겠다. 저렇게 하시면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예를 들면 재벌기업 해체하세요라든지 은행 이거 저 외국에 파세요라든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 중에 보면 그때 당시에 외국 자본에 팔려나간 은행이 대부분이죠. 순수한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은행이 아마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만인가 그럴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망했어요. 그래서 다들 구조조정 해갖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부 일거리 잃고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위기가 딱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50명 정도 됐는데 저희는 주로 삼성하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삼성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삼성하고 1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한 50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구해서 일을 했는데 삼성이 일방적으로 인심 쓰는 것처럼 3개월치 돈을 드릴 테니 계약을 해지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뭐 항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도 뭐 그 삼성하고 싸우면 항의 못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 좀 한 적이 있고 또 일본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보따리 하나 치고 직원 한 명 데리고 한국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기다려라. 그래갖고 일본에 와서 회사를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IMF 때도 구조조정이라든지 해고당하지 않고 겨울을 넘길 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뭐 인구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거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원도 줄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 오듯이 이게 컴퓨터 이게 무슨 최첨단 일로 보이지만 사실 프로그램 하는 거는 거의 노가다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로 일본에 오게 된 거죠. 또 하나 일본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삼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대가 대기업이고 아무리 제가 중소기업이지만 계약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옳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진짜 그런 갑질로 인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갑질 문화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국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이 단어,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은 뭐 예전보다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기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이 사람이 뭐 삼성 출신이냐 LG 출신이냐 아니면 뭐 고위 공무원 출신이냐 변호사 출신이냐 뭐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겠죠.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 봤더니 나이스 그룹이라는 회사의 부회장 아들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황제 생활을 했다고 하대요. 지가 사병인데 하사관한테 빨래 심부름 시키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기회는 공평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일본은 적당히 공평하고 적당히 공정하고 적당히 정의로운 나라라서 한국보다는 살만해요. 여러분들 속 끓이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잘 들으시면 나중에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사회복지의 후진국이에요. 특히 이게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적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세계 경제 2위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본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뭐 미국 간다든지 이런 데 하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하고 한국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거의 비슷해요. 어법도 어순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자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한자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필담, 손으로 써서 의견 교환은 한자를 읽을 줄 알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일본어도 그래도 배우기 쉬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만 비행기 타면 1시간 반 비행기 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국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을 선택을 했죠. 일본에 와서 제 인생의 제 2막이 새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일본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와서 그 노동자 수용소 같은 데서 생활을 시작했죠. 그 원룸 방 하나 있는 데서 두세 사람이 군대 내무반도 아니고 자취해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일본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구청에 갔어요.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만드는 서류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띄워달라고 구청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등본 여러분들 띄려고 하면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띄워도 되고 그죠? 스마트폰으로도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현재도 자기 주소지에 구청에 가서 띄지 않으면 뛸 수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구청에 가지 않으면 못 뛰어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죠.
구청에 근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 갔어요. 가서 이걸 썼거든요. 띄워달라 그랬더니 공무원이 날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는 곳이 당신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을 띄워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헷갈렸어요. 저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었다 그랬잖아요. 1988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 대한민국은 1988년에도 전국 어디에 구청에 가도 주민등록등본은 띌 수 있었어요. 근데 선진국 일본에 1997년도 8년도에 왔는데 이게 여기 주소지가 아니라고 나 사는 동네 가서 띄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중앙대학교가 있는 데가 흑석동인가 그렇죠? 동작동, 흑석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이 동작동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산에 일하러 놀러 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등본 띄러 PC방에 가서 띄든지 아니면 시청 가서 띄든지 그죠? 어떤 기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띄면 될 텐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동사무소 가서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나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보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회사를 이제 만들고 지금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저희 회사인데 만들고 전화를 신청을 했어요. 전화국에. 전화를 신청을 했는데 언제 달아줍니까? 그랬더니 2주일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집전화 요즘엔 휴대폰밖에 안 쓰겠지만 집전화 신청하면 대한민국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달아주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2주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갖고 결국 통장 만드는 것도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구청도 그렇고 전화국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철을 타러 갔는데 전철표가 이게 종이로 된 표였어요. 종이로 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T번이 쓰시잖아요. 이 나라는 그때 종이로 된 물론 그 종이 뒤에 뭔가 인쇄돼 있어서 전자적으로 처리되긴 하는데 종이였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도 그렇고 전화국에 가도 그렇고 은행에 가도 그렇고 전철을 타도 그렇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보다. 일본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랬었거든요. 일본하고 똑같았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IT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이 선진국이었으니까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거꾸로 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이 이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이게 컨설턴트가 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 회사를 컨설팅 회사로 바꿨어요. 바꾸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한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선진국의 정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선진국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일본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이 요즘엔 더 많더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대인 TV라는 곳에서 유튜브를 하니까 그걸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구청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은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안 믿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본은 한국처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띄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거냐? 한국엔 돼 있다. 그랬더니 진짜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이 사람이 믿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듯이 한국의 정부화 사례를 소개하는 강연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일본어를 그때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짧은 일본어지만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뭐 행정정보화가 어떻고 금융정보화가 어떻고 교육정보화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죠. 소개를 이제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 한 컵 먹고. 이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 강의 들은 사람 중에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그 지금 얘기한 거 너무 좋은데 그 책을 쓰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도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와서 어떻게 책을 쓰겠냐 일본어로.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파워포인트로 강의한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당신이 강의할 때 얘기한 말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책을 쓰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분 말에 용기를 얻어서 책을 써봤어요. 그래서 최초로 출판을 하고 일본에서 인쇄라는 걸 받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마침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한일 월드컵.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지는 않고 한국과 일본이 좀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그 한국의 정보화 사례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집 방송이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출연하게 됐죠. 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일본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할 기회가 있었고요. 아까 그 인터넷 콜럼부스라고 한국의 시차를 가는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한국 정부와 시찰 프로그램 인터넷 콜럼부스라는 것을 계속했죠. 2000년부터 요 근래까지 계속했어요. 지금 한일 간에 이게 교류가 중단되기 전까지 했었는데 대략 한 20년간 한 거잖아요. 저하고 한국에 가서요.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공부하러 다닌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처음 와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본업 이해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 1억 3천만 명 중에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인가 3천만 명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그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위안부 할머니 얘기도 그렇고 독도 얘기도 그렇고 식민지 사과 문제도 그렇고 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는 왜 사과 안 하냐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그 얘기를 별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 텔레비에서만 한국이 그거 갖고 비난한다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저 통일전망대에도 가서 북한하고의 관계도 얘기해주고 경복궁에 가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왜 일본에 대해서 사과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일본과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끔 해줘야 되겠다. 과거 문제를.
그거를 혼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이 사람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니네 아버지가 나빠, 니네 할아버지가 나쁘잖아요. 분명히 나쁘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콜럼버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IT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소개하고 한일 간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일도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무원들한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책도 쓰고 한국에도 데려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한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 있지만 일본 사람도요. 누가 먼저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는 국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황당한 거지만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해볼까? 근데 대한민국에도 외국인이 공무원 될 수 없듯이 일본도 한국인이 공무원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되는 게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는데 본인들 능력으로 못하니까 이제 저한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저는 국적이 한국인인데요. 그랬더니 관계없다고 해서 제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돼요. 이거는 아마 일본 역사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제일교포 말고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죠. 도청의 과장이 된 거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도청의 과장이 돼서 도청의 정보화를 해봤고요. 또 시청의 시장님이 우리도 해달라고 그래서 시청의 부장이죠. 부장이 되어서 했어요. 그래갖고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두 개 다 성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병원에도 있었다고 했는데 일본의 성누가 국제병원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병원 그 병원의 IT 어드바이저가 돼서 병원 정보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또 건축설계회사 퍼시픽 컨설턴트라는 건축설계회사의 어드바이저로 돼서 제가 또 직접 했어요. 해서 전부 사례를 다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만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글을 써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제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전문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꿈은 박사를 하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꿈 중에 하나가 많은데 그랬는데 일본에 왔을 때는 전문대학 졸업이니까 4년제 대학에 갈 수가 없잖아요. 4년제 대학을 가야 뭐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갈 텐데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와세다 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세다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교수님들하고 뒤풀이 한잔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입학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제가 한국에서 전문대학밖에 졸업을 못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여기서 대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에는 우리 학교에는 당신 같은 사람도 바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먼저 당신이 대학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런 과정이 있으니 일단 테스트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갔더니 뭐 논문 하나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 논문을 써오라 해서 논문을 연구 과제를 써갖고 가서 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합격하면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교수님 다 끝나고 난 뒤에
잘했다고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합격했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당신이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한 거 한 번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님들 앞에서. 그래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죠. 좀 황당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전문대학 졸업하고 아마 석사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진 않을 거예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학교 입학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 되는 것도 안 되는 일이 됐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석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메이지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이제 겸임 강사로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말씀드린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회가 공평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사이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한다 해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뇌하지 말고, 그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탈출구를 일본으로 찾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왔더니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그죠? 일본 사람들한테 내가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연대 나왔습니다. 고대 나왔습니다. 얘기해봐야 일본 사람들이 서울대는 어디 있는 거고 연대는 어디 있는 거고 고대는 어디 있는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거꾸로 우리한테. 여러분들도 뭐 동경대는 동경 이름 유명하니까 알겠지만 동경대 이외의 대학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게 인류 대학인지 이류 대학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제가 어디 대학 나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뭐 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염종순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인간의 능력을 판단해서 일본 사람들은 절 상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너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너는 명지실업 전문대학 졸업한 애. 니네 집안은 어떻게 사는 집?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은요, 정보화 선진국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휘어잡을 수 있고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셨잖아요.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는 거. 그것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IT가 백그라운드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적 특성.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적합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회사 일본 내 정보 전략 컨설팅 레퍼런스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부, 그 다음에 의료정보화 분야,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분야.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일본 내에서 레퍼런스가 있어요. 적어도 이 3가지 분야에 있어서는요.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의 삼성보다 LG보다 이코퍼레이션 저 회사가 더 유명해요. 아까 제가 일본 올 때 삼성한테 갑질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삼성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간다면 분명히 삼성하고 LG를 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이 됐죠. 제가 지방자치단체 정보와 컨설팅을 하고 있을 때 삼성도 LG도 그 일본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삼성이 5년간 한 5억엔 50억 원 정도를 썼대요. 썼는데도 이게 안 됐어. 안 되고 그리고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컨설팅하는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일본 업체에 주면 도저히 만들 능력이 없는 거지, 내가 보기에. 그래서 삼성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 일을 수주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삼성에 대해서 갑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갑, 이코퍼레이션 염정순이고요. 을, 삼성 SDS예요. 근데 그래서 갚았죠. 그 신세를. 근데 삼성만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G CNS라고, 이건 LG잖아요. LG도 제가 갑이 돼서 발주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삼성하고 LG한테 여러분들이 갑이 되기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대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바꿨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삼성도 LG도 뚫지 못한다는 일본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시장을 뚫었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삼성은 일본을 몰랐고 저는 일본을 알았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우리가 일본이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선진적인 문물을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 정도는 일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배운 일본 이르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에서 해서 그죠?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튼 우리가 뭐 일본을 많이 가르쳐줬다. 그 다음에 일본이 못 사는 나라에서 수시로 우리 전 남부지방의 왜구들이 노략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워낙에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임진왜란, 정유재란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 전쟁이 많았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 나라. 36년간 대한민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수탈했던 나라.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연합국이 패전한 나라.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 그 다음에 요즘 일본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이다라는 것들 여러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달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게 달까?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국과 일본의 시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옛날에 잘 살았는지 모르겠고 일본이 옛날에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1945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연합군의 그 항공 폭격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19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도 폐허가 돼 있죠. 보시면. 그러면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8년 정도 차이를 두고 폐허에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죠? 8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 저도 어린 시절에 일본이 선진국이었었어요. 한국보다 10년 앞서 있었거든. 자, 그러면 겨우 8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일본은 부자가 됐고 우리는 부자가 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 나라가 됐을까? 첫 번째,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가? 뭐 같으세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근면해서 성실하고 그런가? 일본 사람은 뭐 노벨상 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손재주가 뛰어날까? 아니면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날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머리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뭐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나름대로 손재주가 뛰어나고 우리도 돈 버는 재주가 일본이 뒤지지는 않을 텐데 특히 일본은 제가 보니까 구석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 때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시베리아에서 넘어온 사람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해서 이 나라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큐슈 지방은 그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죠. 후손들이. 그리고 백제가 패망하고 나서 백제 후손들이 일본에 많이 넘어왔고요. 그 백제 후손들이 주로 자리 잡았던 곳이 오사카나 큐슈 지역이죠. 백제 후손들이라고 하면 뭐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 날 게 없다. 근데 딱 8년 차이 났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데 우리는 G20에나 들어가는 나라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이거예요. 1945년에 일본은 폐허가 됐는데 1950년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땅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기지가 보급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군인이니까 군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송해야 되니까 트럭이 필요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탱크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되니까 물자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한국이 전쟁 중이니까 이걸 실어 나르려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1950년대 한국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일본의 연간 수출액이 6억 불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6억 불 중에 90%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945년 폐허가 되었던 것이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전쟁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좀 알고 대한민국에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난 뒤에 1965년에 또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북 베트남이 싸우죠. 그 베트남 전쟁 때도 일본이 비슷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죠. 이때 우리나라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때 파병 가서요. 용병으로 파병 가서 1인당 얼마씩 그때 벌어온 돈으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경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두 번의 이런 빅 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라자 합의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 근데 한국은 1953년에 폐허해서 그죠? 겨우 아무것도 없다가 6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겨우 그 군복 팔아가지고 이제 군인들 보내서 그 좀 돈 받아가지고 경제 발전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회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도 일본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지금 일본 이상으로 발전했을 거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도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97년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경제 위기라는 걸 겪게 되죠. 그래서 경제 위기 때 나라가 한번 휘청하죠. 우리도 일본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훨씬 더 발전했었을 거예요. 일본은요, 전쟁에 폐허해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죠. 그러면서 그 돈, 그죠? 그 돈이 있으니까 뭐 그 설비 투자도 하고 경제 발전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일본은 진짜로 발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산업경제, 물건을 만드는, 근데 지금은 지식경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면 우버 택시 같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앞으로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물건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구글, 이 사람들은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지식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기업들은 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 만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선진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거 소프트웨어인데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에 눈이 안 가고 하드웨어만 고집하고 있다 보니 나라가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일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근데 일본은 과거를 배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 있잖아요. 현대사. 현대사도 제대로 학교도 가르치지 않고, 물론 뭐 일본의 경우에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왜 전쟁에서 패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 왜 그러는지는 좀 적당히 접어두고 어쨌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전쟁 범죄자들, 전범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전범이 자기가 전쟁 범죄자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돼요. 전쟁을 하던 세력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져요. 지고 나면 원래 이 전쟁을 하려던 세력들은 다 처벌받고 싹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미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 범죄자들 중에 몇 명만 죽이고 나머지들은 원래 경찰했던 애들은 경찰 시키고, 원래 공무원 했던 공무원 시키고, 원래 정치했던 애들은 정치 시키고 다 원위치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총리 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라고 전범이잖아요. 이 사람 사형 선고 받았다가 면제받아갖고 나와서 그 뒤에 총리를 했고 그 자손이 아베잖아요. 여러분들 아소타루라는 경제 부총리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범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쓰임을 받으면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고 난 뒤 이 사람들은 친미 세력으로 돌변해요. 엊그제까지 미국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뼈까지 미국인이라는 친미 세력이라는, 그래서 미국 편을 막 들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범일 때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반대했던 국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국민들을 이 전범들, 전쟁하자는 사람들은 탄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바람에 이 사람 다시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전쟁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전범 세력들은 이 사람들한테 그 빨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압을 막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막 탄압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던 세력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똑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친일하던 사람들이 일본이 들어왔을 때 친일하던 사람들이 일본이 나가고 미국이 들어오니까 친미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그죠? 그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다는 거가 똑같아서 그렇겠죠. 어쨌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죠? 하드웨어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세계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투비 모델이 미래 모델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생활했던 생각들 가지고, 한국에 분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이 일본에 오면 상당히 고급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띄려고 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뛸 수 있죠? 일본은 안 돼요. 일본은 그 학교에 가야 돼요. 졸업증명서 띄러.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그죠? 아니,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띄면 되지 왜 그걸 학교에 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할 일이 뭐가 있냐, 나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큰 재산이라는 거죠. 일본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10%의 아주 극우파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세요. 이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30% 정도의 친한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착한데 목소리를 못 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류 드라마나 보고. 그리고 60% 정도는 아까 여권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아냐면 한국의 뭐 겨울연가 겨울연가 방송 보고, 아, 한국은 저런가 보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행했던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의 넷플릭스에서요, 두 번째 인기 있는 게 사랑의 불시착이고, 세 번째 인기 있는 게 이태원 클래스예요. 요즘 일본 텔레비 방송에서 한류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조용히 보고 있는 거고 목소리를 못 내죠. 근데 60%의 사람들은요, 그냥 좋을 땐 좋은 거고 싫을 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 친구도 없으니까 아무런 주관이 없어요. 이게 우익들이 한국에서 지금 징용공 문제 우리하고 옛날에 다 해결했는데 인간들이 자꾸 이거 갖고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한류 드라마에 팍 빠져가지고 한류 드라마에 빠진 사람도 한국에 와보잖아요. 와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전망대도 가보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얘기도 듣고 위안부 할머니도 만나보고 이러면, 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한국하고 잘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도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무조건 일본은 죽여버려야 되고 일본은 벌레 같은 놈들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그죠, 승질나서 댓글 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본 놈들은 싸그리 죽여야 된다라고 댓글 달았다고 쳐요. 친한파가 그 댓글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이 60%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30%의 친한파와 60%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합쳐서 90%를 친한파로 만들어버리면 한일 간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돼요. 10%는 왕따시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두드려 패기만 하니까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사과를 받게 하는 거고, 징용공 할아버지들한테 보상을 받게 해주는 거고,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사과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이 대한민국 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또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길도 많잖아요. 그 요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그 세 가지 중요한 소재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고생을 했잖아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극복했지만 이런 식으로요. 일본이 잘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잘하는 것과 한국이 잘하는 걸 합쳐서 세계 무대로 나가면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자가 돼 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일본을 우리가 무력이 아닌 경제와 협력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본에는 젊은이 일본 사람들 우리 뭐 X세대니 뭐 이런 밀레니엄 세대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에는 단카이 세다이, 유도리 세다이, 사토리 세다이라고 있어요. 단카이 세다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막 국가가 다시 회복되면서 아이들이 엄청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1945년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건절이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950년대생들을 일본에서는 그 단카이 세대라고 해요. 이분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하고 같겠죠. 1930년, 40년대생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리 세대라고 있어요. 이 유도리 세대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이 유도리 세대하고 사토리 세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본은 패전 후에 회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 이런 거면 머리 터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너무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돌아버리고, 그래서 막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자살 사건도 많고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너무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이래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공부를 좀 줄이자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단카이 세다이가 교과서가 100장이었었다고 하면 유도리 세대는 한 70장 정도로 공부의 양을 확 줄여요. 그게 이제 유도리 세대. 그게 지금 한 40대 정도 되려나? 그리고 사토리 세대는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삼포 세대라는 말 쓰던데, 사토리 세대는 한국의 삼포 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기가 계속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컴비니에 취직해서 편의점에 취직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면 되고, 그냥 이게 어디 가서 택배 가서 일당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는 세대, 그 사람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해요. 사토리는 한국말로 달관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삼포 세대하고 비슷해요. 이런 지금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일단 가정이 유복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달달 볶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할 사람, 동경대학교 갈 사람은 동경대학교 갈 사람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은 동경대 갈 아이들로 키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든 부모들의 꿈은 서울대 연고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안 그런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한 5% 정도만 얘들 공부시켜서 동경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애들 학원 보내거나 하는 돈을 안 쓰죠. 그래서 공교육의 의존도가 높고 공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경대학교 나오면 인생이 풀리고, 뭐 일본의 연고대라고 할 수 있는 와세다나 게이오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피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내가 보기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졸업한 뒤에는 본인이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학생들도 많아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일본은 계속 망해가기 시작하죠. 계속 장기 불황이 이어져요.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니까 실직을 하고 실직을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고 물건을 못 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회사가 또 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망해온 게 한 20년간 되죠. 그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쭉 디플레이션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아베가 와서 다시 조금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죠. 어쨌든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녀가 취직을 못 하잖아요. 자녀가 취직을 못 하는데 아버지는 젊고 일을 해야 되겠어. 아들은 취직을 못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력해갖고 정년 연장을 해서 아버지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일자리는 안 줄어드니까 아이는 취직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돼. 그래서 지금도 40대가 아버지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이 취직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그 나라 경제가 정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가 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근데 그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태어난 사람이 줄어드니까 일자리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불러와야 되는 거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향지향이고 리스크를 두려워도 도전을 안 해요. 하향지향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혹시 돈과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대학원을 가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목적이 반드시 출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것처럼 돼 있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도 아니면 뭐? 일 아니면 제로. 그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은 없어요. 도 다음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왜 도 아니면 뭐냐. 도 아니면 뭐라고 하는 거를 과격하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는 거는요. 이렇게 살살 바뀌지 않아요. 1.0, 1.1, 1.2, 1.3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날로그예요. 1.0에서 2.0으로 바뀌는 거를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지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그때 당시에 한국은 한국이 조선 한반도가 그죠? 한반도가 원래 일본보다는 발달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기 시대 때부터 이렇게 문명을 전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혁명 시대에는 한반도가 일본보다는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마크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해서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본이 토끼고 한국이 거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는 바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IT혁명이 일어나요. IT혁명이 일어나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 만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처음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IT혁명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뒤져 있었죠.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이 되면서 지식혁명이 일어나요. 지식혁명이 일어나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초연결 사회잖아요. IoT 사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앞서 있는 나라의 민족이고 우리 앞서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빛을 발하죠. 일본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 기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일한 국가 발전 단계를 거쳐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주민등록 등본 제도, 이 주민등록 제도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은행, 그다음에 뭐 병원, 대부분의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은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도고 장부였죠, 그죠? 이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인 일본은 디지털 혁명 시대의 패배자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IT 산업은 단순한 전자계산기 만드는 산업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SNS는 카톡이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SNS는 라인이에요. 라인 아시죠? 라인은 네이버가 만든 거잖아요. 일본 국민 SNS가 라인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보시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일본 앞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일본의 자동차는 토요타가 유명하지만 일본에도 현대자동차는 흔적도 없어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지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임진왜란때 배웠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일본에 다 침략을 당했지만, 그죠? 이건 나라가 잘못해서 침략을 당한 거예요. 임금님이 잘못했고 조정이 잘못해서. 그랬는데 우리들은 백성들이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을 쫓아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치가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남침을 당해서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또 다시 우리가 북한을 물리치게 되죠. 이때도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치가가 나라를 망치더라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살렸어요. 아까 얘기한 1997년도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사진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그때 이거 갖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이 금을 다 녹여가지고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해서 그걸 달러로 받아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는 놀랐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그때 당시에 아마 40억 달러였을 거예요.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4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팔아가지고 30억 달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 나라가 망했다는데 자기 결혼 반지를 내놓고 팔겠어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촛불 시위 기억하시잖아요. 나라가 잘못됐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평화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나라를. 요즘 미국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는 미국, 그죠? 그 나라 순폭력 사건 많고 사람 죽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요. 자신감 같아요.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야.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회 모든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안 되게 만들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자신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면요. 지식 습득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학교 공부하라고 얼마나 들들 볶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가방이 2개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야 되고 최소한 학원도 3개는 다닌다 돼. 피아노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뭐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이 미쳤어요.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다 보니 그죠? 우리 아이들 옆집 아이들 다 시키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옆집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 이게 편사치가 안 나오잖아. 얘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요. 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성적은. 이 성적을 제가 보기에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하면요. 여러분들의 평균 성적은 세계에서도 높을 거야 아마. 미국보다도 높을 수 있고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꼴찌했던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 사회에 비슷한 레이어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금방 우등생 될 거라니까요. 왜냐? 여기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 안 하거든. 그리고 한국이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한 2년 빠른 것 같더라고. 선행학습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혁신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토 봤어요? 화토? 화토가 있는데 이 화토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게임기에 닌텐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닌텐도가 만든 거예요, 화투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이 화투 갖고 노는 놀이 방법이 한 가지인가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화투 갖고 노는 방법이 수십 가지예요. 막 어른들이 룰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 도박, 인터넷 화투로 지금 이 게임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날로그 시대의 하드웨어로서의 화투를 만든 일본에서는 화투는 소멸했지만 디지털로 화투를 만든 사람들, 화투 노는 방법,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만드는 거, 이건 지식산업이잖아요. 우리가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좋아하는 민족.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90% 정도 될 거야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극기 부대 포함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능력도 뛰어나죠. 변화를 좋아하는 민족. 우리나라는 이사 많이 가잖아요.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이사를 많이 가도 이사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사 가는 걸 두려워해요. 이사 가서 옆집 사람하고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도 모르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굿모닝 굿애프터는 그렇죠? 일본은 일본도 똑같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이건 아침 점심 저녁 인사고 그다음에 이 덴키 데스네 날씨가 좋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요. 이런 식으로 평화스러운 인사말이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안녕이라는 말은 무사하다는 말이에요. 무사. 예? 여러분들 아침에 만나자마자 어제 무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인사말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녕하세요가 인사말이 되었을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대한민국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외국의 침략을 기록된 것만 해도 900번이 넘는데요. 수시로 침략을 받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피난 갔어야 됐고 도망갔어야 됐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목숨 다쳤겠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무사하세요라는 게 인사말이 되었다는 슬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선배님들 만나거나 그저 하면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요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왜 그러냐면 똑같이 피난 다니고 하다 보니 먹고 살 게 없었고 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밥 사줄게, 밥을 접대하겠다라는 게 엄청난 인사가 된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아예 나라가 사라졌던 나라 이름이 지도에서 전 세계에서 사라졌던 나라 중에 부활한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완전히 지도상에서 코리아는 없어졌었잖아요. 36년간. 그랬다가 다시 대한민국이 생겼고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80년 전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 가치도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그죠? G20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G8이 안 되니까 G11에 우리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뛰어난 나라인데 자, 이 나라 누가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일밖에 안 해왔어요. 그 다음에 남한테 지는 거를 우리는 되게 싫어하죠. 그죠? 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나쁜 점도 있지만 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노력하고 이겨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발전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DNA 속에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으로 따져봤을 때 그죠? 여러분들 지금 20에서 25 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8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죠? 앞으로 한 3년, 5년 힘들어 봐야 그죠? 그거는 전체 80년 중에 5년밖에 안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다.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중앙대학교를 갔잖아요. 그죠? 저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서 공고를 가가지고 한국에서 전문대학 그것도 야간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내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대학교를 잘 갔으면 지금 내 인생이 참 잘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들 운명이란 말 쓰잖아요. 운명이란 말은 뭐냐면요. 운이라는 말과 목숨, 명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글이에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라는 뜻 쓰는 운이고요. 명은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운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운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만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죠. 근데 운만 기대하고 노력을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복권을 안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복권에 당첨될 운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운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니 여러분들이 노력,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어떤 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때 찾아오는 운을 잡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운명은 바뀌지 않고요, 운명은 만드는 겁니다. 제 얘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용이처럼 재벌 2세가 되고 싶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는 순간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것처럼 행복의 기준을 바꿉시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있잖아요. 오늘 뭐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땄다. 그럼 저는 엄청 기쁠 거예요. 1억이면. 근데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1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서 걔는 하나도 안 즐거울 거예요. 저 사람은 한 4천억이나 5천억 정도를 수주를 해야 제가 1억 수주했을 때 기쁨과 같은 부피의 기쁨을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가치는 같아요. 부피도 같고. 그런 것처럼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길잖아요. 인생의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50대는, 40대는 뭘 하고, 50대는 뭘 하고, 60대는 뭘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을 좀 넓혀봐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잖아요. 학교 졸업하면 내가 취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뭐 해서 먹고 살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저기 법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대학은 이미 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전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하잖아요. 전기하고 소프트웨어 전혀 관계 없어요.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어거지로 연결하면 안 되고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농사인데 엄마 아빠가 변호사 되라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해서 되면 변호사 생활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히시고 그 다음에 꿈에 한번 도전해봐요. 황당무계한 꿈 한번 꿔보세요. 돈과 권력과 빽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아이들 낳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말고 공부시킬 시간 있으면 학원 보낼 시간 있으면 가족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세기는요. 정답을 맞추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정답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물정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하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하지 학교 가서 점수 하나 더 맞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저는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이 바뀔 희망이 없다면 나는 내 삶의 터전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온 거고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거를 버킷리스트라고 하대요. 저는 곰곰이 한번 써봤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질리도록 비행기를 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직장은 고등학생은 받지도 않고 대학 졸업만 받는다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 인생이.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 같은 데 회사에 못 들어가고 거기 갑질 당하는 거. 이놈들 갑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은 우리 큰아들이 근육병이라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애자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자. 그 다음에 IT로 세상을 바꾸어 보자.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 KBS 일요 스페셜이라고 1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런 데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생긴 꿈인데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을 안 듣고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되면 해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무원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번 출판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박사 학위 받기, 교수가 되어보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기.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인데 현재 제가 이 버킷리스트 중에 못한 거는 제일 밑에 한 개만 못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기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그 본인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하나하나 지어나갈 수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아까 선택의 폭을 넓히라고 그랬는데 직업에 대한 선택, 취직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취직한 뒤에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학업을 한다면 학사까지 하고 말아? 석사까지 해? 박사까지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박사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해? 일본에서 해? 미국에서 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주지에 대한 선택. 반드시 한국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 가서 살면 되지. 일본에 살아볼 수도 있고 미국에 살아볼 수도 있고. 찾아보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해외 가서 살 수 있는 방법. 말이 쉽지 어떻게 해외 가서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와서 석박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가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 텐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석박사를 한 거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해보니까요 일본에 있는 대학은 지금도 제가 학교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비가 한국보다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종잣돈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들고 일본으로 오시면 그 돈만 있으면 본인이 그 돈 포함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제 생각에는 석사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한국의 대학교의 재단은요, 제가 보기에 한국의 대학교의 재단은 수업료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일본의 명문 대학교의 재단은 학교의 돈을 넣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대학 재단 튼튼해서 학생들 장학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학업이나 거주지에 대해서 혹시 일본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메일 어드레스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으로 꿈에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어떤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더라고요. Open up your dreams라고 있어요. Open up your dreams. 이게 뭐냐면 그죠? 꿈을 가져라잖아요.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Dreams come true.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셔야 되겠죠? 꿈은 있겠죠? 오늘 제 강의가 거의 1시간 반 가량 된 것 같은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중앙대학교 학생입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올해 3월 달에 한국에서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재밌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학업,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용기 내시고 학업 잘 마치시고 그 인생의 새 출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